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문득 달력을 보니까요. 이 벌써 6월도 초반을 지나서 중반으로 가고 있네. 그렇습니다. 이 선거 2번 치르니 올해도 벌써 반년 가까이 시간이 훅 흘러버린 거죠. 정권도 바뀌고 지역 일꾼도 뽑아놨는데 자, 민생은 잘 돌아가고 있을까요? 하긴 과도기입니다. 새 정부 일 시작한 지 한 달 됐고요. 또 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인수위 단계, 광역 기초의원들은 새 의회 구성 준비에 한창입니다. 자, 그런데 민생은요? 자, 여야 정치권, 자기들의 생존투쟁, 권력투쟁에 매몰되는 모습 지금 안타까운데요. 2년 후에나 올 총선, 그것도 공천권을 둘러싼 싸움이 국민들 눈에는 뻔히 보입니다. 민생은 이들이 명분을 찾을 때나 입에 올릴 뿐 민생을 위해 발로 뛰는 정치인 잘 안 보이죠? 자, 관료 인사는 검사가 눈에 많이 띄고 언론 지적이 나오자 전 정권은 민변 출신이 도배했다. 이런 반론으로 또 공방이 일어납니다. 자, 속담 하나 떠오릅니다. 꽁 잡는 게 매다. 꽁을 잡으세요. 그래서 국민에게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중국혁명 후에 덩샤오핑은 흑묘 백묘 얘기를 했습니다. 이념이나 노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자, 고물가 잡고 경제위기 해결하고 민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여야 없이 모두 목이 쉬어라 외쳤는데 이제 실천해 주셔야죠. 그것이 국민 세금 쓰는 이유이고 정치의 임무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의 10분 인터뷰 6.1 지방선거의 숨은 승자 진보당의 김재현 상임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자랑스럽게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마다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연일 헤드라인으로 뽑히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아침 얘기 한번 육성으로 들어보죠. 권성동 대표한테 검사 출신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홍정마루 위원장님. 글쎄, 필요하면 또 해야죠. 근데 무슨 권영세, 원희룡, 박민식 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다 법률가들이 가야 되는 그런 자리들, 과거 정권에서도 다 그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들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고 필요하면은 해야죠. 네. 네, 자, 들으셨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이야기가 좀 깁니다. 이 현역 정치를 오래 한 그런 인물들을 단지 검찰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검사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반론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좀 미묘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는 앞으로 다음 인사까지는 좀 검사 출신이 없지 않겠는가 관측했는데 필요하면 한다. 좀 대통령과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말이 좀 엇갈리는데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늘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는 그러니까 당분간은 더 이상 검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한 사실을 전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권 원내대표도 사실은 너무나 지나치게 좀 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기용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입장도 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과연 일을 잘 못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 비판이 늦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앞으로 검찰 출신 인사 기용이 없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얘기를 해서 네. 좀 말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결국 윤 대통령의 생각은 이 적재적소에
인사 자리가 생긴다면 네. 뭐 검찰 출신이든 검찰 출신이 아니든 검찰 출신이라고 꼭 배제하고 안 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좀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권영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박민식 보훈처장 같은 경우 이 검사를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까지 카운팅하는 게 그게 좀 맞느냐 네. 이렇게 좀 불만 섞인 얘기를 좀 내놨어요. 결국은 이 검찰 출신들이 많지만은 유능하고 또 거기에 자리에 좀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용하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 인사를 기용할 것이다.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검사의 수가 네. 매우 제한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초엘리트 집단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평생 따라다니는 타이틀 프로필이 있어요. 왜냐면 뭐 무슨 대학 무슨 과 출신이다. 네. 이런 건 뭐 학력상 따라다니고 경력상 따라다니고. 자, 우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의 답변이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 도지사 하신 분들이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냐. 이거 말이 맞을 수는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검사 출신 중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네. 보훈처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검찰 출신이 많다는 것 비판이 첫 번째 있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 출신인데 해당 직책에 어울리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당갑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었던 보훈처장이 박민식 보훈처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훈처와 어떤 전문성이 있냐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최근 이력이 변호사였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네네. 어떻게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에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직책과 연결시켜달라는 것인데 막연히 검찰을 떠난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다. 그래서 네. 검찰 출신이 많다는 거 하나가 있지만 두 번째는 이 직책과 뭔 상관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쭉 이제 금융감독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뭔가 잘못을 찾아내서 그 잘못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금융경제 활성화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전문성은 좀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중에 의사 출신이 만약에 온다면 복지 쪽 약한 거 아닙니까? 질문 당연히 받죠. 네. 그리고 복지 쪽 출신이 오면 보건 쪽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늘 질문 바로 그래왔죠. 받아요. 그러면 금융감독이 그동안 금융감독이 초대 이현재 위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쭉 거의 이제 관료 흔히 말하는 행정관료 출신으로서 감시도 하지만 활성화를 할 수도 있는 균형 잡힌 인사가 왔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바로잡는 잘못을 끄집어내는 사람만 가서 좀 우려가 된다라는 이 질문의 네네. 이제 확장선이었는데 이 부분의 답변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나름 또 의미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적소 배치라고 하는 것의 전문성의 이유를 좀 설명해 주는 게 더 좋은데 단순히 이제 검사직을 떠난 지 오래됐고 정치를 하다가 온 사람들을 검찰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이제 반론이 좀 너무 이제 좀 약했다. 지금 이런 비판이세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뭐 아침에 기자 질문에 답변 시간이 이제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 걸어서 출근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런 또 이 대통령실에 해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많이 대서특필됐던 얘기는 이거예요. 자, 검사 출신 많다고 지난 정권에서는 민변 출신으로 도배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서 조금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고 네. 실제로 좀 팩트체크한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 이 내각 구성이나 아니면은 그 전 정부는 청와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그 인사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네. 초기에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차관급 이상과 청와대 초대 비서관급 이상을 살펴봤더니 정부 부처에는 민변 출신이 김혜숙 법제처장 한 명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민변으로 도배가 됐다. 이거는 지금 같은 상황을 놓고 보면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뭐 이 다른 정부 자리로 확장해 보면 나중까지 다 확장해 보면 민변 출신이 3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는 돼요. 네. 근데 뭐 장관은 진선미 네. 여성가족부 장관 한 명만 이름이 좀 거론되고 있고 뭐 25명 넘게 이 정도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서 네네. 법무부 뭐 단에 들어가서 역할했던 그런 부분들
분들이 있고 아니 사법부에 예. 있었던 민변 출신이 있고 그렇게 좀 놓고 본다면 지금 이 검찰 출신들이 이 장차관급 이상 또 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네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찌 보면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비슷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민변 출신 변호사였는데 네. 민주당의 변호사 출신 정치는 거의 다 민변 출신입니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하여. 네. 그렇게 보면은 아까 그 검사하고 20년 동안 정치인 생활 하지 않았느냐. 근데 민변 소속이었지만 정치인으로 또 변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또 임명직에서 일한 분들도 그렇고 그럼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얘기는 정권 교체했는데 똑같이 할 거면 뭐가 다른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아니 똑같이 할 거면 왜 정권 교체했냐 이런 얘기를 박지원 전 네, 원장이 했던 네. 거고요. 또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지나치게 많다. 과유불급이다. 오죽하면 보수 언론에서도 연이어 우려를 하겠느냐. 네. 이렇게 반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지금 초기 인사인데 네. 어제 정미경 최고위원도 초기 인사라 좀 신뢰할 수 있고 아는 사람을 기용하다 보니 그랬는데 앞으로 넓어지지 않겠는가 지켜봐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초기 인사부터 좀 탕평을 하면 항상 평판이 좋아요. 근데 탕평을 안 하고 좀 이제 편중이 되면 비판이 늘 있어 왔다.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서 우리가 좀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또 다른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육성 듣고 와서 이 이슈도 다뤄보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생각을 여전히 유지하시는 건지요? 그럼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네. 네. 자, 어제 얘기와 또 약간 뉘앙스가 달라서 네. 지금 어떤 해석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기에 물어봤죠. 대해서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필요하다. 네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이 됐는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되는 거냐. 국민통합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이 여당 내 목소리와 대통령실 뭔가 좀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네. 이 수감 생활을 하는 거 맞지 않다. 저는 그 20몇 년을 하는 게 맞지 않다. 안 맞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서 과거 전례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 생활 하더라도 네.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 사면이 다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만 또 놓고 보면 광복절 특사나 아니면 성탄절 특사 이 정도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제 지금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는 오늘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였군요. 네. 다음 날 얘기가 나왔는데. 자, 오병로가님. 네. MB 사면 임박했습니까? 대통령이 이 정도 언제입니까? 언제인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매우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같은 뉘앙스였다면 저는 사실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네. 오늘은 굉장히 전향적인 거거든요. 하루 만에. 네, 그러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는 얘기는 흔히 말하는 이제 면피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나의 의도는 그 앞전 문장인 거죠. 20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한 거. 그럼 안 맞다는 거잖아요. 네, 틀리다. 네, 그럼 그 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법률적으로 3회밖에 없어요. 가석방 대상이 되려면 네. 한참 남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게 행사할 것이 임박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말기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와서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 반발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인터뷰에 나와서 흔히 말하는 2대2 사면 이런 식으로 네네. 김경수 지사라든지 정경심 그 얘기가 교수라든지 있었죠. 이런 대선 식으로 전에. 몇 명을 걸어서 이렇게 딜하듯이 마치 이게 반발심을 크게 일으키긴 했었는데 어쨌든 권성동 당시 의원의 속내는 김경수 지사와 정경심 교수의 사면을 원했겠습니까? 그렇진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서 네. 이것만 하면은 여론이 안 좋을 테니 무마용으로 함께 이렇게 좀 합시다라는 얘기를 그랬죠. 굉장히 터프하게 했죠. 네네네.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저는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성탄절 특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얘기한다는 건 조금 멀습니다. 여름이 지나야 돼요. 꽤 멉니다. 이제 더워지고 있어요. 네. 네.
크리스마스는 멀게 느껴지네요. 8.15는 가깝고. 네. 자, 문재인 정부 말에도 이 사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고심 끝에 사면은 단행되지 않았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초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 또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근데 저는 오늘 아침 이야기에서 그 다음에 화물연대 파업 얘기가 나왔어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다 보니까 헌법 정신, 헌법 가치 강조하고 법과 원칙, 네. 공정과 상식까지 이제 강조한 대통령인데 이 화물연대 처리는 법대로. 네. 근데 이게 사실 20년형 이거는 사법부가 판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사는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역할인데 어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또 그전에 서울지검장 시기에 이게 수사가 됐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법부의 형량이 안 맞다. 이렇게 오해를 또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정치적인 고민까지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법적인 판단 또 이외에 네. 다른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이준석 대표 돌아왔죠? 우크라이나에서. 네. 오늘 이제 오후에. 오늘 오후에. 네, 입국할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그럼 들어와서 바로 대통령실 모임 있잖아요. 아마 거기에 뭐 참석을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네네네.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고 원래는 10일에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통령실 모임 참석은 내일이라고 하네요. 네. 네네. 그래서 아마 오늘 아니고 내일로 예정된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귀국도 전인데 네. 정진석 의원하고 치고 받다가 어제는 정진석 의원이 조금 톤다운을 해서 이게 뭐 내몰겠다. 내려와라 이런 게 아니고 잘하라는 의미다 정도까지 얘기가 됐는데 네. 또 확전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방송에서는 이게 뭐 충고한 거다 이런 네네네.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죠? 페이스북에 다시 좀 글을 올려가지고 네. 또 이준석 대표와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어떤 얘기를 썼냐면 아니 이 자신이 이렇게 얘기한 충고 이런 걸 어떻게 그런 소리로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그러니까 소리로. 기차는 간다 얘기했는데 예. 앞부분은 언급을 그렇습니다. 안 했지만 안 했는데 모든 언론이 이건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했던 개가 짖어도 네네. 기차는 간다를 인용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이 선배의 충고를 개가 짖는 소리에 네, 그 비유하냐. 네. 차마 제가 직접 말씀 못 드리지만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나는 했죠. 왜 얘기했죠? 뭐예요. 팀장님이시니까. 박 기자님 얘기해 줘야지.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무슨 적반하장 같은 소리냐. 네네. 자신들이 흙탕물을 만들어 놓고 대표를 향해서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었고 네. 다시 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귀국길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흔들고 가만히 있으면 더 흔들고 반응하면 싸가지 없다 그러고 자신들이 대표 때리면 훈수고 대표가 반박하면 내부 총질이냐. 1년 내내 흔들어 놓고서 무슨 싸가지를 논하냐.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어줍잖은 5대5 양비론 사양한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야멸차게 비판하시고 누군가가 바꿔야 할 생각이 있다면 바꾸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이준석 대표 목소리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 회의를 좀 보면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도 네네. 아니 명분이 부족한 충고는 충고가 아닌 당 지도부 흔들기로 보일 뿐이다 라고 정 의원을 겨냥을 했고 정비경 최고위원도 완벽한 승리 위해서는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해야 한다. 혁신이라는 단어를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이준석 혁신에 힘을 좀 실어줬습니다. 자, 이제 이준석 대 정진석. 지금 세대 갈등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을 듣고 와서 오평론가님 이야기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대구 지법 인근의 빌딩에 화재가 났는데 지금 큰 것 같아요. 소방당국이 7명 사망이 추정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가 나오면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12시 39분 넘었는데요.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흐름인데요. 곳곳에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언제 어디서든 소나기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빗길에도 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작업 때문에 불편해진 곳들입니다. 호남고속도로 트인과 전주 부근에서 각각 작업 중이라 천안 쪽으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역시 작업 때문인데요. 새마을 부근 2,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소초 졸음 쉼터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이고요. 동여주에서 양평 휴게소 쪽으로 작업 정체 이어집니다.
한편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입니다. 광암터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1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지금 정진석 의원 간, 이게 두 사람 간이 아니고 사실은 세력 간 충돌로 이제 해석이 되는 대목인데 어제도 우평론가님 여기 대해서 뭐 이제 권력 투쟁, 전리품 다툼, 공천 때문이다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뭐 육모방망이도 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대꾸하지 않겠다. 네. 이거는 좀 톤다운을 한 건지 아니면은 오히려 나 말 안 섞을래 하고 이게 이렇게 딱 외면해버리는 건지 어떻게 흘러갈까요? 글쎄 일단은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 윤리 회부된 이 징계 사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 정진석 의원이 바람을 잡으려고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전에 자진 사퇴를 유도하려고 했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선배로서라는 이 단어를 쓰는 순간 굉장히 꼰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혁신이라는 단어를 두고 네. 두 세력이 서로 다른 이제 노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A가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B가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면 혁신 투쟁을 하다가 이제 더 큰 혁신 세력이 이겼다라고 되는데 네. 정치 선배로서라고 글을 시작하는 순간 이건 사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꼰대가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어제 정미경 최고위원도 네. 거의 같은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를 던짐으로써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당심과 민심을 받아서 당대표 선출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꼰대였으면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기 절반쯤 왔고요. 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성과만 보면은 대선 승리와 지선 승리를 이끈 당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비슷하게 대선 지선 완승을. 그랬죠. 이거 완전히 대우가 다릅니다 지금. 그때는 뭐 역대 최고의 당대표다 이런 칭송을 받았대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당 내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명분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없다. 전 정진석 의원에게 이준석 대표를 때리는 그 명분이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박 기자님도 꼰대 입장에서 좀 반론을 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평론가는 청년 대표니까.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간 그런 상황, 그러니까 당 대표가 혁신위를 띄우겠다고 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가버린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때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잘 잡아서 이 싸움을 좀 만들어갔다. 본인한테 유리한 쪽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 생각이 들고 결국 혁신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 이거는 밖에서 보더라도 아니 혁신을 하자는데 왜 반기를 들지? 왜 다른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이 좀 유리한 고지에 올라간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네. 정진석 의원을 전혀 변호하지 못하고 있네요. 제가 꼰대가 아니라서. 본인이 꼰대가 아니라서 자꾸 규정을 짓는 쪽으로 흘러가는데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말이 격해지지만 우리가 바라보건대 이것은 세력 다툼이다. 이 1년 후에 당권이 이제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국민 보기에 이 힘을 얻는 쪽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여론이 중요하죠. 자, 이번에 다른 당으로 가보는데 지금 민주당 우상호 이제 비대위 체제가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오늘은 또 민생 간담회 한다고 하니까 뉴스가 나오면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정의당도 지금 선거에 참패하고 혼돈 상황인데 이 총사퇴, 지도부 총사퇴 했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총사퇴를 했고 이제 뭐 어제 이제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가 있었고요. 네. 내일은 전국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좀 수렴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에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이렇게 당은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과 별개로 당원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다시 또 이제 무난하게 뭐 비대위 구성해서 그냥 가면 안 되고 아예 정의당의 비례대표 총사퇴해라. 그리고 심상정 전 대표 정계 은퇴해라. 그럼 지금 있습니다. 의석이 3개잖아요. 네. 비례가 2명. 네. 심상정 의원만 지역구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의원직을 내려놓으란 얘기네.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정계 은퇴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번 회기 이후에 국회 2년 남긴 거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은퇴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네. 어쨌든 책임지사하면 책임지고 특히 의원단이 제대로 못했고 심상정 전 대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것도 실망스러웠다. 이런 주장하는 정의당 내에 내부 당원들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진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당 게시판에다 올리고 여러 가지 입장을 좀 내고 있는데 이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외부 인사 주축, 혁신 청문회 실시, 고위당직자 윤리위원회 설치, 새로운 복지국가 비전위원회 설치, 뭐 청년 여성 할당제 폐지, 대의원제도 폐지 이런 얘기에 혁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좀 토요일에는 여의도 정의당 당사 앞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새로운 진보는 진보정당에 과거에 합류했던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 참여계가 주축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의당에서 주축이었던 세력과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던 당원들이 힘을 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면 약간 이제 노동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페미니즘에 너무 경도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과거에 이제 진보 정당들은 주로 이제 노동계에서 발생해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신을 따라가 보면 이제 민노당,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 이제 진화해 온 거잖아요. 네. 통합진보당이 깨지면서 정의당이 생겼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정당의 이제 황골탈퇴 잘 될까요? 이게 이렇게 정당이 개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21년 보궐선거 참패, 대선 참패, 지선 참패 해도 지금 아직까지 자중질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의당을 보겠습니다. 2020년 총선 참패, 보궐선거 대표 비위 때문에 후보 못 냈습니다. 2022년 3월 대선 참패, 6월 지선 참패. 지금 내리 선거 큰 선거 4번 모두 참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을 못 내놨어요. 이게 이렇게 정당 하나가 개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의석수 말씀드렸지만은 의석수도 심지어 이렇게나 적은 다른 정당에 비해서 10석도 되지 않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이 정당도 개혁되기 힘든데 근데 문제 내부 내용이 똑같아요. 대의원제도 폐지. 이건 뭐죠? 기존의 지역위원장 또는 주축되는 기득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다른 일반 당원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누리고 있는 거. 아직도 폐지 못하고 있죠. 폐지 못하고 있으니까 몇몇 사람의 사당화가 된다는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혁신 비전위원회. 그러니까 정의당의 꿈꾸는 국가는 뭐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부터 심상정 대통령이 되면 정의당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죠? 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당장 떠올릴 수 없다면 정의당 당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떠올릴 수 없다면 이 정당은 당의 비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 당시에 사회 상속 제도라고 심상정 의원이 청년들을 위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국가가 일정 정도 보조를 해줘서 20살이 돼서 독립할 때 1,000만 원씩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참신한 비전이 그 이후 5년 동안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기본소득 담론을 이재명 당시 도지사 성남시장이 가져가 버리면서 정의당이 중간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새로운 루트를 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루트를 아직까지 짜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당화, 보이지 않는 비전, 그리고 여성 편중되어 있는 공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6명 중에 1번부터 5번이 여성이었고 6번 남성이었는데 6번 남성의 대표 경력이 심상정 총괄선대위원장 이런 거였어요. 네네. 명칭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심상정 의원과 관련이 있는 것을 대표 양력으로 넣었어요.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가 너무 명약관화함에도 아직까지 개혁하지 못한다.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대한민국 진보의 정의를 또 새로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 뇌리에는요. 고 노회찬 의원이 얘기했던 이 정치의 불판을 갈아야 한다. 그런데 과연 새로운 불판이 정의당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찍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죠.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촉법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겠다. 이거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간 거죠?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연령 낮추겠다는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도 이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촉법소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이걸 좀 악용하는 또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고 또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무나 이 범죄가 더 악해지고 더 네. 잔혹해진 상황에서 나이를 이렇게 14세로 놔두는 게 맞느냐. 사회적 공감대가 좀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낮추는 상황이고 이 한동훈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년 범죄 선도와 교정 교화의 적절한지 여부 등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고 이걸 좀 종합적 시각에서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가 협력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하향해서 좀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게 아니냐. 네네. 결국에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 처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악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방과 교화도 함께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요즘 민주당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뜨고 나니까 몇 번 어제 그제 김종인 전 위원장 언급을 했는데 네. 등장을 했어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별의 순간을 잡을 수 있다. 이 별의 순간 얘기 또 나왔어요.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했던 얘기인데. 그렇죠. 그 얘기가 별의 순간을 등장했습니다. 잡았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맥락에서 나왔냐면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라디오에서 했어요. 구름 위에는 항상 태양이 떠 있으니까 자기가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야 정상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네. 지금도 내가 보기에 황홀경에 빠져 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겨냥하는 말을 했고. 비판적인 맥락 속에서. 네,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주변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는 거다.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최측근이다. 그렇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언급까지 나온 겁니다. 그 역할을 잘 한다면 이런 전제겠군요. 네. 자, 그런데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름이 나옵니다. 한동훈 명예훼손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죠. 오늘 1심 선고가 막 우리 프로그램 끝나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냥 오평론가님. 네. 지금 이 검찰은 징역 1년 구형하고 있거든요. 네. 자, 어떤 판결 나옵니까? 1심 구형이 1년이 나왔지만은 이거보다는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현저히 작은의 범위가 네. 징역 1년 미만에서 뭐야 벌금? 실형은 저는 안 될 말이 실형은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럴 수는 벌금 없다고 수준. 생각합니다. 네, 벌금 수준. 유죄가 되면서 벌금형이다. 벌금형도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당초에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처음부터 특정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검찰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네네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과 한동훈 당시 검찰이 바라봤었던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두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유시민 이사장은 검언 유착이고 네네. 한동훈 검찰은 권언 유착이다. 예. 권력 언론이 이제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형이나 저는 벌금형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무죄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오창석 시민재판관의 예언이 맞는지 내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나옵니다. 자,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2320님. 소심히 듣는 청취자입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주셔도 돼요. 밝은 톤으로 시사 이슈를 전해주는 최평님 감사합니다. 정치도 어지럽고 날도 흐릿하지만 남은 오늘 즐겁게 보내자고요. 명곡입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듣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눈물이 차올라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옷감 중에는 전체를 염색한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무늬가 나타나도록 염색하는 것도 있지요. 꽃무늬 옷감의 경우에는 꽃무늬가 새겨진 본을 대고 풀을 섞은 물감을 발라서 물을 들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옷감 파는 곳에서 이런 옷감을 가리켜 나염지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나염이나 나염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리을 받침을 쓰는 나렴이 맞는데요. 여기서 날이란 한자는 누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도장을 찍는다고 할 때 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도 같은 한자를 사용합니다. 나렴을 우리말로는 무늬 박음 또는 무늬 찍기라고 합니다. 반대로 발염이라는 것은 염색한 천에 색을 빼는 약재를 섞은 풀로 무늬를 찍은 다음에 증기열 처리로 그 부분에 색을 빼서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말로는 무늬 빼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발이란 한자는 빼다의 뜻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버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한다는 뜻의 한자 성어 발본색원에서도 같은 한자를 쓴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소나무림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게 되면 가사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깊이 있는 뉴스. 한꺼번에 이러다가 전 세계 꿀벌이 다 사라지면 그건 어떡하지? 색다른 이야기. 이 장애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이 장애인의 욕구 다양한 시선 모두 담았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스마트한 당신의 내일을 위한 모든 소식.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많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과 경기도 광주, 연천, 용인 등에 소나기가 오고 있고 천둥, 번개의 동반에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저녁까지 충청도와 전북, 경북 지역에는 5에서 40mm,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 비구름대가 발달해서 내리기 때문에 한 지역 내에서도 무척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는 반면 내리지 않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에서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와 대구 27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지만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조금 낮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20도를 밑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9도, 모레 토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당분간은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인근의 한 빌딩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64대 등 진화 인력을 투입해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은 더 이상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또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잇따라 요직에 임명한 것과 관련해 검찰 출신 측근만 능력 있다는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중외교 문제와 관련해 이념의 진실과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김희교 강원대 교수의 저서를 추천하면서 언론이 전하는 것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번 6.1 지방선거 승자는 국민의힘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지만요. 이 보수의 물결 속에서도 몇몇 선거구에서 진보 진영 후보들의 유의미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요. 6.1 지방선거의 숨은 승자 진보당의 김재현 상임대표와 함께 지방선거 결과로 알아보는 진보정당의 미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대선 때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대선 후보로 나오셨는데 워낙 그냥 유력 주자들만 인터뷰가 집중이 됐어요. 앞으로도 많이 불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나머지 유력 후보 세 분 말고 그 토론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놀란 게 뭐냐면 김재현 당시 후보가 허경영 후보하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더라고요. 기분 어떠셨습니까? 뭐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뭐 정책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많이 아쉬웠죠. 그렇죠. 자, 6.1 지방선거에서 21명의 당선인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외의 승자다. 이런 평가가 많이 보도되진 않았지만 나왔는데 소감과 결과 어떠세요? 그게 이제 그동안 언론에서 진보당을 좀처럼 보실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당이 있었네? 이런 당이 거대 양당 다음으로 많은 당선자를 냈네? 좀 의외다 이런 평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저희가 원외 정당으로서 무척 힘든 선거를 치른 것은 사실이고 의석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178명의 후보가 출마를 해서 정말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낙선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만족한다, 잘된 결과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부터 그간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후보들의 실력을 일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에는 분명히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고 이것을 진보정치 도약을 위한 작은 발판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히딩크 감독 같으시네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런 느낌입니다. 매우 고픕니다. 매우 고프다. 자, 이에 반해 또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아까 일부에서 저희가 잠깐 소식을 다뤘는데요. 9명의 당선인을 이번 지선에서 배출하는데 그쳤고요. 지금 정의당은 당원들의 총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은 이 진보정당 하면 정의당이 항상 또 이제 원내 정당이었고 그랬는데 진보당이 민심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정의당과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진보 정치가 전반적으로 과거와 같은 지지와 관심을 얻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럴 때일수록 진보 정치의 원칙과 본분이 무엇인가 그걸
잘 세우고 충실히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보당의 당선자들은 하나같이 오랜 시간 동안 지역에서 주민들 속에서 그야말로 동고동락 해오면서 생활 속에서 진보 정치를 실천해왔던 사람들이고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야말로 우직하게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것을 주민들께서 꾸준히 지켜봐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밭갈인데 이게 아주 특정 시기에 하는 게 아니라 늘 밭을 갈아왔던 오랫동안 우직하게 해야 됩니다. 농부와 같이 산을 옮긴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우공이산. 네, 이렇게 진득하게. 자, 지금 진보 정치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민심의 선택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진보당이 어떤 당인지 모르시는 청취자 많으실 거예요. 좀 진보당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진보당은 한국 사회 정치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흔히 노동자, 농민, 또 도시 빈민, 청년과 여성들,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는데 이들이 정치에서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창당한 건 2017년입니다. 아직 5년이 채 되지 않아서 많이들 모르실 테지만 과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시절부터 진보정당에 몸담았던 분들이 지금 당에 많이 있고요. 전체 당원이 8만 7천 명이 좀 넘는데 이 중에 3분의 2 이상이 비정규직 또 최저임금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는 게 저희 당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고 특히 이번에 21명의 당선자 중에 13명이 여성인 것에 또 주목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178명 후보들 중에 110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출마자를 많이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 또 광역의원 당선자 3명을 포함해서 7명의 당선자들이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입니다. 이것도 진보당의 특징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진보 정치란 무엇인가 할 때 과거에 주로 생활 정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업적 어떤 계층 의식 없이 투표가 자꾸 이념 성향으로 흘러왔는데 그걸 좀 극복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만. 자,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결국 승리, 거대 양당에 돌아갔어요. 민주당이 완패라고는 해도 지금 그 외의 소수 정당에 비하면 또 자리를 많이 차지한 거죠. 양당 정치가 계속되면서 소수 정당의 설 자리는 좁아진다. 지금 정치 지형을 보시면서 또 정당을 이끌어가야 하시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흔히들 유권자들께서 그놈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는데 이제 그게 지금같이 정치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만 돌아가다 보면 결국은 기득권화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고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500명이 넘는 당선자가 무투표 당선이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이러다 보면 당연히도 기득권 보수 양당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주의 위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저희 같은 진보 정당, 진보 정치의 또 중요한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노동 현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노동자를 위한 정당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는데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사흘째입니다. 파업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사실 좀 예견된 파업인 것 같아요. 이제 경유가 쇼크로까지 이어진 게 벌써 3개월이 넘었고 그야말로 달릴수록 적자다라고 하는 화물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노선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안전운임제인 건데 이게 실제로도 과속이나 과적, 과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화물 노동자들이 얘기해 왔었던 이 안전운임제의 확대 실시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일몰제로 인해서 올해 이게 중단된다고 한다면 연말에? 그야말로 이제 운행을 멈춰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국토부가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에 있다고 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자기 입장을 말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국회 입법사항이다 하면서 국회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너무나 저는 못마땅하고요. 여기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만 반복하고 있어서 사실 정부가 민생을 살피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역할을 포기하고 마치 사법부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네네. 아닌가 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섞여 약간 있으셨어요. 흥분했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진보당의 노동정책이 궁금한데 이번 뭐 파업에 대한 진보당의 역할을 포함해서 어떤 이 노동정책, 어떤 현안을 좀 최우선 과제로 두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이렇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되는 권리이죠. 그래서 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한다는 것이 그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 또 이 어떤 정치적 선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또 파업권이 제대로 보장된다면 노사정 간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고 그렇게 돼야 갈등이 해결되고 민생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는데요. 문제는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이런 협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협상장조차 마련되지 못했다고 보고 진보당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는 아예 노동조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뭐 노동상권 같은 것들의 접근조차 어려운 형편에 있고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까지도 노동상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하는 데서 진보당이 항상 노동자들 편에 서서 함께 목소리 내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 영역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물 기사 그럼 노동자인데 또 화물 차주 이렇게 부르면 사업자가 되니까 복잡한데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한 얼마 정도 돼요 최근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다 포함해서 한 12%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유럽의 정치 선진국들은 20% 넘는 곳들이 많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노조 가입률이 높아져야 한다. 60%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진보당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자, 최저임금.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마침. 쟁점 중 하나가 차등 적용. 이거 대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업종별 차등 지급 최저임금 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고물가 시대가 활짝 열려서 그야말로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라고 모두들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죠? 사실 최저임금 1만 원이라고 하는 게 지난 정권의 대선 공약으로 모든 후보들이 얘기했었던 거였는데 지난 정권에서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 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대폭 인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등 적용 문제는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왔던 경영자들 입장에서 얘기되어 왔었던 것들인데 오히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임금의 최저선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다가 업종별 협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추가로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체 노동자들, 전체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그 어떤 시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원래 최저 생활 한계선을 정해놓고 그 정도의 이제 소득은 있어야 먹고 살지 않느냐 하는 건데 자 쉽지는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자 또 이런 이슈도 있죠. 중대재해처벌법. 근데 이게 현 정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노동계도 경영계도 모두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 불완전하게 만들어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이고요. 이미 시행 이후에도 재벌 대기업들은 이제 편법을 동원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최고 경영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지 않은 채로 지속된다면 계속해서 중대재해가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 대한 이후에 보완의 책임까지도 국회에서 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 통과될 때 물러섰다라고 민주당이 여당이 비판받았는데 이번 또 여당은 이것을 더 완화해야 한다. 이런 추세니까. 자 끝으로요. 향후 활동 계획과 각오를 좀 들을 텐데 2년 후에 원내 입성 가능할까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앞서도 노동 관련한 현안들을 물어보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지금 같은 상황을 놓고 본다면 특히 대통령의 여러 발언들 얼마 전에
교육부를 경제부처처럼 해야 된다라는 발언까지도 나왔었는데 이대로라면 노동자들의 무덤 위에 마치 경제성장의 금자탑을 세울 수 있다. 이런 기조로 갈 것 같은 굉장히 큰 우려가 듭니다. 바로 이러할 때 노동에 기반해서 노동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진보 정치를 일궈 나가야 하는 진보당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기득권 거대 양당이 아닌 대안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성공적인 대안의 정치 모델을 이번 21명의 당선자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동자의 무덤 위에 금자탑이라고 얘기하시니까 70년대 그 노동의 희생 속에 산업화가 이루어졌던 시절이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조금 전에 이 소수 진보 정당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는데 거대 양당의 논객들이 등장을 하셨어요. 자, 현근택 변호사께서 꼽으신 주제, 일부에서도 얘기하면서 참 육모방망이와 멍멍소리 무슨 뜻입니까? 이걸 멍멍소리라 그랬구나. 이게 금지 용어예요. 잘 몰랐어요. 금지 용어는 아니지만 불편한 표현이잖아요. 방망이. 최근 뜨겁죠. 원래 이 싸움 구경이 재밌습니다. 원래 다른 집 싸움 구경이 재밌거든요. 오랜만에 되게 즐거우신 아니 3개월 만에 되게 환하게 웃으세요. 지금. 그동안은 표정이 좀 침침했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뭘 했는지보다 지금 국내 정치적인 이슈에 뭐 했는지가 더 관심 받고 있죠. 같은 당 중진 의원하고 싸우고 있어요. 정진석 의원하고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결투를 하는 거죠. 당권을 두고 결투하는데 온갖 용어들이 나오는데 뭐 육모방망이 아시겠지만 예전에 정진석 의원이 뭐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그 선물을 제가 진짜 받은 건지 아니면 샀는지 달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연히 일치치고는. 당 대표 얘기를 좀 믿으세요. 선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엄청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철퇴처럼 생겨가지고 그걸 맞으면 굉장히 아플 것 같던데 아무튼. 쓰면은 폭행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육성으로 오간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죠.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당연히 겨냥했죠. 그거는. 아니 그리고 이게 뭐 비꼬는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더 당의 분란이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제가 항상 저는 풍자 아니면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진짜 비꼬는 게 아니라 한번 진짜 팩트로 한번 전부 다 지적해 볼까요? 일단 두 분이 나오는데 일단은 다 이준석 대표와 아주 가까운 분들이 그러니까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위원으로 보면은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당내 정치에 있어가지고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어떻고 뭐 선배로 어떻고 이런 얘기할 거면요 앞으로 나이 순을 뽑죠. 당대표도 그렇고. 네, 처음에 나왔던 정진석 의원의 목소리는 2017년 5월에 있었던 거니까 이번 설전은 아니고 육모방망이 설명이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이 설전 내부적 시각으로 보고 있나요? 정진석 의원이 쪼잔한 거죠. 지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좀 당대표 나가기 위해서 인지도를 좀 넓히고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윤핵관들은 이준석 대표 마음에 안 들어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윤리위원회에서 좀 제대로 징계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진 의원이면 중진 의원답게
당의 뭐 분란과 뭐 갈등과 또 당 대표가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일과 행동을 하면 좀 귀국해서 좀 조용히 좀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맞지. 당대표가 외국 나가 있는데 이런 식의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창피 주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것은 중진의원답지 않다. 다른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미가 있다. 중진스럽지 않다. 쪼잔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이 원조 윤핵관들의 이준석 견제 쫓아내기냐, 찍어내는 거냐. 근데 이 윤심 없는 윤핵관의 움직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강 건너 불구경 어떻게 이거 진단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윤심 당연히. 있다? 당연하죠. 아니, 왜냐하면 아니 하필이면 우크라이나 갔을 때 얘기한 걸 보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정진석 부의장은 아니, 외국 갔으니까 내가 한마디 해도 조용히 있겠지. 이준석 대표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국내 정치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당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당권이라는 건 어찌 보면 이제 기반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반이기 때문에 뭐 당과 당정 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불편한 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대선 때 계속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사이 그렇게 안 좋았잖아요. 임시 봉합해 놓은 거였거든요. 네네. 그게 결국은 터진 건데 어찌 보면 뭐 정진석 부의장 아시겠지만 뭐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고 다음에 뭐 당대표 나올 거라고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빨리 몰아내야 징계해서 빨리 몰아내야 그다음에 뭐 비대위로 가든지 전당대회를 해서 당권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내년 6월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임기 전에 빨리 나가라 이 말이죠. 자, 윤심 실렸다.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은 단결해서 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못 건들죠. 그런데 대통령들은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라도 그렇게 해요. 네. 당대표 중심으로 좀 당을 뭉쳐달라. 이제 그런 사인이나 얘기를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엔 이제 일단 우리가 옛날 대선 과정 중에서 이준석 대표가 우리 후보를 상당히 괴롭혔으니 저 사람하고는 같이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불편하다. 힘들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쫓아내자. 내가 깃발을 들겠다. 따라와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윤핵관 하면은 여러 명이 등장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이죠. 정진석 의원 원조 윤핵관 맞습니까? 그렇죠. 당시 처음으로 만약 그 정진석 의원이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사 정치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상당히 좀 그쪽과 연루돼 있지 않았을까. 돌고래와 멸치 비유가 있었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초기 멤버라고 볼 수밖에 없죠. 초기 멤버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충청도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정진석 의원은 또 충청도의 대표적인 윤핵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중을 반영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진석 의원이 정치 선배 조언을 개의 목소리 취급을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좀 이렇게 분란 일으키고 예의 없는 그렇게 해석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김영삼 대통령 어록을 끌어왔다 하지만 그래도 앞에를 잘라내고 말했죠. 기차는 간다. 가로 열고 닫고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좀 당대표답게 좀 묵직하게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격을 해도 참 옳은 말로 공격을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근데 단어 선택의 부적절성 때문에 저거 맞아. 너무 격하게 들리니까. 맥락은 맞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에요. 24일 징계위가 있잖아요. 징계위에서 일단 최소 당원권 정지 이상. 당원권 정지하면은 어떤 당원이 아닌데 당대표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징계를 앞두고 있어 굉장히 이제 곤란한 입장 코너에 몰렸었는데 정진석 부회장이 공격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구도로 가면 선거도 2번 이겼고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중간에 당대표 몰아내야 돼? 이게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명분 싸움에서는 이준석 대표 유리해요. 근데 이거를 징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싸움으로 갔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불리해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뭐 성납받지 않았겠느냐, 왜 증거를 인멸을 했겠냐. 그 싸움으로 갔으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불리한데 지금은 선거 이기고 임기 있는 당대표 몰아내려고 한다? 찬성 반대. 그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싸움 걸어줘서 아마 이준석 대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좀 더 하겠습니다. 아니 대선을 이기고 지방선거를 이긴 당대표를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네 뜻에 안 따라준다고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교수님조차도 벌써 이제 이준석 대표 편으로 들어섰잖아요. 그렇게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소수의 의견. 근데 이게 24일이 이제 관심인 것이 어제도 정미경 최고위원이 나와서 측근으로 분류가 됐는데 나 분당 의뢰 당협위원장 맞는데 공모에 공채해서 된 거고 서초했을 땐 떨어졌고 그럼 그때는 이준석이 왜 안 도와주고 이번에 도와줬다는 거냐? 억울하다. 그런데 징계위에 대해서 지금 이 성접대 의혹이 징계위 깜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의도 정보통 여의도의 007 장 교수님 징계위 첩보 풀어주시죠. 징계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를 당원권 정지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대요. 강하게 하겠다? 네. 특히 회의를 6월 24일 개최하겠다라는 의지가 이항희 윤리위원장은 강하고 대부분 거의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만장일치의 윤리위원들이 이것은 징계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표명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24일 날 징계위가 원래대로 열리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까지는 분위기는. 근데 이제 이렇대요. 한쪽에서는 징계해야 돼. 징계해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있고 한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징계감이야. 징계하면 안 된다고 윤리위원장, 윤리위원들에게 상당히 양쪽에서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수사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당 외에서 유튜브가 이제 처음에 제기한 의혹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팩트체크잖아요. 그럼 징계를 한다면 조사해보니 이것은 사실이다. 아니요. 그거를 판단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냥 경찰에서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접대 뭐 이런 부분이 뭐 진실이냐 아니냐 그거를 윤리 차원에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되는데 왜 가서 한밤중에 만나서 녹취를 당하고 녹취록이 풀어지고 또 왜 7억 각서를 써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왜 당 대표로서의 품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를 품위 유지 왜 위반했느냐. 사실이건 아니건. 근데 그것이 뭐 당원권 정지권까지 갈 일인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접대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는 저희는 아직 알 수는 없죠. 흉흉한 소문은 많아요. 여러 가지로 뭐 사실이다 아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윤리위원회가 대표를 징계하겠다는 것 자체는 자체의 윤리위원회 판단이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당원권 정지가 되면 당대표도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데 대표를 할 수가 정지죠. 없죠. 출당이 아니고 정지니까 이제 기간을 두고 정지니까 당원으로서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의 이제 직무도 정지되고.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근데 이 여기서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준석 그 쪽에서 이게 아직 경찰 수사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징계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실패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당의 징계라는 게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됐거든요. 대부분 민주당에서 문제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맨날 그랬잖아요. 징계해라 왜 징계해라 그러면 민주당에서 아이고 뭐 수사 결과 안 나왔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그거랑 뭔 상관이냐 이랬거든요 맨날. 근데 본인 스스로 그 프레임에 갇히면 안 돼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처럼 아니 선거도 이겼는데 당대표를 쫓아내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권력 다툼에서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니냐. 요 프레임으로 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돌아와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세게 붙을 텐데 결국은 그러면 아마 2030 뭐 남성들이라든지 젊은 층들의 힘을 그렇죠. 그걸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구도로 가서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유리하다.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현실적으로 방어막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갔다 와서 우크라이나 다녀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갔더니 이런 약속했고요. 논의했습니다. 이런 걸 원합니다. 내일 만나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 어떡합니까. 저 윤핵관들 좀 자제시켜 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고. 윤심에 직접 호소한다. 네. 그리고 당 윤리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을 해요. 해임할 수도 당규 규정에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어떠한 건을 갖고 이건 윤리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 윤리위를 해체한다. 윤리위원장을 해임하는 거죠. 그런 극단적인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자 현 변호사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토사구팽 좋아하는 입장 아닙니까? 아니 너무 즐거워하세요. 진짜 저렇게 웃음을 난 거는 이제 어찌 보면 뭐
뭐 보는 쪽이니까 그렇긴 네네. 한데 이준석 대표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사람 나오길 바라죠.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구조상 나올 수 없는 지난해 굉장히 부러워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뭐 말도 많고 분란도 많지만 어쨌든 젊은 2030 남성들의 지지를 끌어온 건 맞아요. 네. 그게 뭐 현재도 어쨌든 당원도 많이 늘었고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 도사구팽 당하면 민주당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죠.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데 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당대표가 되면서 국민의힘은 젊은 분들 중도층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고 맞아요. 네. 대선과 지방선거 때 지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윤핵관들이 예를 들면 정진석 이런 분들이 당대표가 되면 과연 그분들이 계속 지지를 할 것이냐. 쫓아내는 것도 잘못됐고 정진석 의원이 살아온 삶이 과연 20, 30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삶이냐.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회의적이다. 그러면 총선 이런 선거 치르기가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크게 봤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임기 채운다. 내년 6월까지. 절반 됐고 1년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1년 내내 흔들었다.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살짝 가려진 인물이 최근에 원내 입성한 안철수 안 의원. 자, 지금 어떤 거냐면 요즘에 검찰 인사 논란, 검사가 왜 이렇게 많으냐, 뭐 등등의 인사권자 권한이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 인사를 옹호하는 발언도 했고, 네. 지금 당권에 대해서 언급한 바 없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어놨죠, 어쨌든.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싸우다가 어쨌든 당대표 나가면 그다음에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핵관이 대신 싸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어쨌든 당에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윤심도 좀 얻고 싶고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공동정부 지분은 있다고 하지만 뭐 총리도 안 줬고 장관 추천하는 사람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궐선거 공천권 졌으니까 됐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됐다. 그다음에 알아서 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핵관이나 이런 분들이 안철수를 당대표로 해서 본인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안철수 대표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이든 아니면 뭐 나중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알 거예요. 안철수 쪽에 줄 서서 나중에 공천받을 수 있을까? 자,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안철수한테 힘이 붙겠어요? 제가 보기에 붙을 수 없는 구조예요. 내부 상황을 이제 장 교수님이 체크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싸가지라고 막 이게 나오고 싸가지요? 또 뭐 개의 소리에 뭐 또 꼰대도 등장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안철수 의원은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싸우다 나가 떨어지면 당권 주석합니까?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현 변호사님 의견에 동조를 하는데 지금 납작 엎드려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코도 맞추고 윤핵관들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발언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정진석 의원이 저렇게 깃발 들고 나선 것은 우리는 안철수한테 안 주고 우리 윤핵관들이 당을 직할 통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냥 분당 갑에서 배지 달아줬으면 우리가 대선 때 단일화해가지고 선거 이기는 데 도움 준 것에 대한 은혜는 갚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당에서 자리 잡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흥미진진한 진단을 듣고 있는데 다음 이슈도 있습니다. 이번엔 또 야당 민주당 가봐야죠. 장성철 교수님이 꼽으신 키워드. 우상호 비대위의 한계. 뭔가요? 우상호 비대위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에는 8월달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실무기구에 불과하다. 네네. 본인들이 거창하게 얘기했던 혁신형 비대위. 이것은 그냥 말의 성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어요. 비대위가 권한을 가지려면 어쨌든 사람을 자를 수 있어야 돼요. 네네. 공천권을 갖고 누구를 자른다, 누구를 공천을 한다. 이래야 힘이 실리는데 이거는 그러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대위고. 네, 그렇죠. 기간도 2달밖에 안 돼요. 그냥 전당대회 2달 동안 뭐를 혁신을 합니까? 그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 지난 대선 때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 선거 패배의 실무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본인이 선거 패배의 실무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대선 패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나간다 그러면 대선 패배의 당사자고 지방선거 패배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큰 책임이 있는 분이 당대표를 나가요.
그분 눈치 안 보겠어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대선 지선 백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거를 신랄하게 낼 수 분석 평가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냥 글렀어요. 혁신 안 되고 그냥 단순한 준비기구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현 변호사님.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또 있어. 비대위원들 몇 면을 보세요. 네. 좀 외부에 뭐 3명 정도 이미 룸은 남겨놨지만 네. 지금 있는 분들 보면 당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초선, 재선, 3선 대표들이죠. 네. 예를 들면 또 박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 부산시 선거대책위원장이었어요. 부산시 이번에 싹쓸이 당했잖아요. 네. 그 책임이 있는 분.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설수도 오르고 공직선거법 위반해가지고 80만 원 벌금 받은 분이에요. 이런 분이 혁신을 하겠다? 누가 믿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혁신이에요. 어떡합니까? 맞죠? 저 동의합니다. 네. 네? 동의해요. 그냥 간단하네요. 관리형이 관리형 맞죠. 지금 뭐 하나도 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비대위가 최소한 저는 그냥 뭐 어려우면 그냥 국민의힘 따라만 해도 된다. 전당대회 룰도 그냥 따라하면 되고 당원도 그렇고 아니 그 정도만 해도 돼요. 현 변호사님의 발언이 오늘 되게 혁신적이네요. 아니 저는 맨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맨날 하시는 얘기예요. 전대 룰은요. 국민의힘이 훨씬 더 민주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은 요즘 덜 민주당 이러고 있어요. 덜 민주당. 아이고. 제가 보기 덜 민주당 맞아요. 왜냐하면 기득권 유지에 딱 맞게 돼 있어요. 네. 컷오프는 중앙위에서 하죠. 대의원 지금 한 표가 60표가 아니라 당원이 늘어나가지고요. 지금 대의원 한 표가 거의 당원 80표, 90표 가치가 있어요. 네네. 그럼 말이 안 돼. 대의원은 지역위원장 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당에 나오는 당대표들은 지역위원장이나 아니면 현역 의원들을 잘 보이려고 뭐 술 마시고 만나러 다녀요.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되려면요. 국민의 지지 받아야 되고 당원 지지 받아야 되잖아요. 당원 만나러 다녀요. 우리 당 분들은 개파 수장이나 지역위원장, 현역 의원 만나러 다녀요. 네. 그래갖고 어떻게 당이 혁신이 되겠어요? 불가능해요, 지금. 야, 이 신랄한 비판에 전 센 반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동의합니다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우상호 비대위에서 룰을 바꿀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엿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이걸 안 바꾸면은요. 이거는 뭘 가지고 혁신하겠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 오늘 아침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 이준석 같은 대표가 나올 수 없는 구조 아니냐. 전당대회를 변경을 해야 한다. 자, 근데 지금 현 변호사님도 여기 동의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의혹이 하나 있어요. 의구심이. 이거 이재명 대표 시키려고 룰 바꾸자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또 지금 이게 항상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당원들은 제가 보기엔 잘 몰랐을 텐데 지금 이제 뭐 알게 됐어요. 네. 우리 당이 민주당이 굉장히 어찌 보면 폐쇄적이다. 네. 기득권 유지법으로 돼 있다. 그래서 당원들은 대부분 바뀌를 원해요. 다수입니까? 당원들은 그러죠. 네. 근데 현역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개파 수장이라든지 기득권 있는 사람들은 절대 바꾸기 원하지 않죠. 네. 근데 항상 딜레마가 그거예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바꾸면 특정 지지자에게 유불리가 된다. 그럼 그 전에 장경태 의원이 막 혁신안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전당대회 멀었는데 뭐 나중에 하지 뭐. 네. 이렇게 넘어가요. 밀어놓고. 근데 전당대회 앞두면은 전당대회 앞두고 룰 바꾸면 안 돼. 누구 유불리 되잖아. 네. 근데 이거를 유불리로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비교를 국민의힘하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당원과 여론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지도부가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민주당은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보기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아마 중앙위에서 일단 컷오프 될 거예요. 컷오프. 일단 출마를 못 해요. 그다음에 대의원 한 표가 60표, 뭐 70표 같이 있으면 대의원이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의원을 어떻게 잡아요? 현역 의원. 근데 이준석 대표 지난번에 보면 알겠지만 현역 의원 중에 이준석 대표 따라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네. 아무도 없었잖아요. 하태경 한 명 정도 있었죠. 한 명. 김철근 뭐 두세 사람만 가고 혼자 운동하러 다녔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젊은 당원들의 지지, 국민의 지지로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다 나경원 대표 쪽에 다 줄 섰잖아요. 그때는 당심이 민심을 따랐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 했죠. 왔으면은 본선에서도 안 돼요. 예선에 컷오프고 본선 나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예, 오늘 뭐 이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좀 이준석 대표 추앙 방송으로 흐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의심을 저희 이 PD님이 제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핵심 쟁점이 그거죠. 이재명 책임론 지금 이 반명이냐 친명이냐 이 격돌인데 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육성 듣고 오겠습니다. 당이 원하기는 무슨 당이 원해요. 다 아는 걸. 세상이 다 아는 걸 가지고 자꾸 그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그만하라고 그래요. 전 좀 길게 보고 당분간 이제 원내 처음 들어왔으니까 길게 내다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대통령 선거 떨어지자마자 이러는 후보는 처음 보잖아요. 자, 룰 변경, 이 민주당의 시스템 혁신 이게 되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제일 뜨거운 쟁점입니다. 유인태 사무총장뿐 아니고 홍영표 의원,
당이 원해서 출마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80%가 반대했다. 김종민 의원도 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막 던집니다. 방송에서. 네. 자, 사실은 현 변호사님 사실은 네. 뭐예요? 저도 모르죠 뭐.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좀 두고 계세요? 아니 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하지 않다? 뭐 정치인이라는 게 본인이 원할 수도 있고 뭐 당이 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뭐 홍영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아마 뭐 친문 주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실패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검찰총장 한 분이 대통령 됐고 감사원장 하던 분이 대선 주자 갔다가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상대당에서. 인사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했죠. 가장 큰 거는 정치 실패예요. 결국은 정권 재창출 실패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치로선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주류에 있던 분들이 소위 말하는 친문 주류란 말이죠.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사실 정권 재창출을 성공했어. 그럼 당연히 나와야죠, 그분들이. 근데 실패한 정부를 어쨌든 줄에 섰던 분들이 하겠다. 난 안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얘기 나오는 분들은 386 대표이사인 분이에요.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386 물러가라고 지금 다들 당원들이나 하고 있는데. 386은 옛날 얘기고 586. 어쨌든 86주자. 686. 86주자. 이분들이 또 나오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당을 혁신하고 뭔가 바꿀 수 있는 분이 이재명 의원밖에 없어요. 이재명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예를 들어서 뭐 보궐선거에 왜 나왔냐, 뭐 선거 패배 원인냐, 그거는 과거 얘기예요. 당이 발전을 하려면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가려면 개혁과 혁신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같은 30대 뭐 젊은 청년 정치 나와서 민주당 확 바꾸겠다. 네. 그리고 지지 받는 사람이 나오려면 이 룰부터 바꿔야 돼. 근데 룰이 안 돼. 바꾸는 불가능해요. 그럼 뭐 방법이 없어요. 제가. 자, 친문의 실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장 교수님. 이재명 의원 나옵니까? 나와야 됩니까? 이게 가능성과 당위성을 봐야 되는데. 가능성과 당위성. 가능성은 나올 가능성이 99%다. 근데 나오지 않는 것이 훨씬 본인에게 좋다.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정치는 계산해서는 큰 정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국민들은 그 정치인을 보다 더 크게 쓰거든요. 네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대선에 패배했는데 바로 갑옷을 입기 위해서 개항을 해 나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요. 그리고 전당대회 나가서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가 돼서 2024년도에 내가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서 그 힘을 갖고 내가 2027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정치적인 로드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철저한 계산이죠. 과연 이러한 과정 중에서 국민들이 감동할까요? 차라리 저 이번에 당대표직에 불출마 선언합니다. 당이 살고 민주당이 살고 그리고 진보 진영이 사는데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저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정말 당을 제대로 혁신하고 당을 국민의 사랑으로 받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많은 경쟁을 해 주십시오. 저는 철저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보다 더 큰 역할을 당에서 할 수 있을 텐데 본인이 그 당권이라는 조그마한 권력을 놓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 의원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는 재밌는 게요. 안철수 의원이나 이재명 후보랑 똑같아요. 보궐선거 나니까 어쨌든 출마했고 가능성이 있는데 당선됐고 그다음에 뻔해요. 그다음에 당대표 노릴 거고 당대표 된 다음에 그다음에 어쨌든 공천권이든 뭔가 개혁을 해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차이가 있으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본선까지 갔다는 거고 안철수 후보까지 본선까지 안 가고 단일화.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앞으로 로드맵은 똑같아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한테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근데 자꾸 이거를 정치라는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저 정진석 부의장도 자기 정치라 그러는데 아니 그분도 본인 정치하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에서 목표는 왜 안철수는 되고 이재명 안 그렇죠. 되나? 아니 안철수 의원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왜냐하면 윤핵관들한테 기대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말 못했어요. 단일화하고 이제 경기지사 된 김동연 전 후보도 있어요. 피디님 1분만 주시면 안 돼? 1분만.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을 기획하겠습니다. 여운이 남네요. 자, 형은택 변호사, 장성철 대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컵라면과 바나나 우유 준비되어 있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요. 이제 100일을 넘어섰습니다. 이 문제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매주 목요일 찾아오는 경제본부,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야기인데 네. 주제어가 있다면서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황을 소모전으로 몰고 가면서 가을이 오길 기다린다. 가을을 기다린다? 네네. 이제 초여름인데 네. 한 두세 달을 기다리면 아직 여름이 안 왔죠. 야, 지금 이 얘기를 딱 가을을 기다린다. 네. 자, 왕좌의 게임에 Winter is coming. 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네네. 겨울이 오고 있어. 이렇게 인용하기도 했는데 이거 뭐 Waiting for autumn 이렇게 됩니까? 네. 가을을 기다린다. 네. 지금 왜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러시아가 소모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서서히 조금씩 한 발 한 땅 차지하는 방식으로 전황이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하고 누가 이긴다 진다 말하기도 어렵고 네네. 사실은 러시아가 지고 있죠. 처음에 키이우를 완전 점령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네. 철군을 했고 이제 돈바스 지역과 네. 크림반도 지역 동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죠. 여기만 어떻게 차지해 보겠다라는 전술로 바꿨습니다. 네. 이게 결코 전황으로 보면 유리해서 그렇게 바꾼 건 아닌데 네네네. 지금 상황이 요상합니다. 요상하다. 가을 이후가 되면 지금도 우리가 꽤 괜찮고 가을 이후가 되면 너네 못 견딜 거야. 야, 옛날에도 네. 이 성을 함락시키려는 공격하는 쪽과 네. 수성을 하려는 성 안의 세력, 네. 공성전이 지루하게 이어지는데 네. 뭐 식량이 떨어지길 기다린다든가 수로를 끊는다든가 옛날 전쟁 방식인데 지금 들으면서 네. 자, 그럼 러시아는 상당히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네.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막 모라토리엄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네. 지금 일단 러시아 상황 자체는 아주 안 좋습니다. 네.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이 10% 넘어가고 있고요. 국내적으로. 그리고 OECD 어제 경제성장 전망도 나왔는데 마이너스 1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보다 한 마이너스 12% 정도 깎았어요. 네. 플러스 성장 오래 할 거라고 하다가 10% 정도 역성장하고 네. 내년에도 역성장한다. 그러니까 경제만 보면 거의 파탄 났다고 봐도 좋고 네. 이건 단순히 올해 내년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 경제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러시아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이거 완전히 막았거든요. 경제 봉쇄. 네,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이게 풀리진 않을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살아서 러시아를 통치하는 한, 네, 이 풀리지 않으면 러시아는 첨단 기술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미래 기술, 미래 산업에도 발을 담그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인데, 근데 니네가 더 힘들지 않느냐? 니네가 누구예요? 우크라이나만이에요? 아니면 다른 지원 국가들을 포함해서요? 주변 국가 포함, 우크라이나도 포함. 이게 미국까지도? 네. 지금 미국과 서방 세계는 다 우크라이나 지원이잖아요. 영국도 네네.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맞습니다. 있고. 근데 사실 지금 이게 방금 러시아가 힘들다고 했는데 서방은 안 힘드냐? 서방이 지금 8%대, 유럽마저도 인플레이션 겪고 있죠. 근데 이 서방이 힘든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이 결국 정치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가을에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 그렇죠. 대패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안 좋아서. 물가 때문입니다. 이 물가를 짓누른 게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의 작전 아까 들으셨겠지만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가져가서 인플레이션은 개선이 안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국내 여론의 동력이 뚝 떨어지고.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힘든 상태고 그래서 지금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우디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2019년쯤에 한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저 나라가 저렇게 언론인 가시쿠지 암살의 그 사우디 황태자죠.
모하메드 빈 살만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무기도 안 팔겠다. 그리고 중동에 파리아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왕따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사우디를. 근데 지금 이제 석유 증산을 해야 되는데 사우디가 그때 이후로 삐져가지고 협조를 안 해요. 협조를 안 하니까 네네. 지금 내가 한번 만나러 가겠다. 만나러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 원유 가격, 물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인 겁니다. 지금 권위주의 그것도 나쁜 짓을 했다고 자기 스스로 말하면서 그 사람을 벌 주겠다고 한 사람한테 유화적으로 친화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린 겁니다. 하나는 유럽이 지금 미국이 그렇게 상황이 안 좋다. 물가 때문에 정치 체제가 위험하다.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지금 돈바스 지역을 좀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산업의 중심이고요. 광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의 중심이고 동시에 농업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상 제공권, 해상권, 재해권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수출을 못합니다. 농업이 주력 산업이고 공업도 그쪽이 중심인데 모든 것이 수출을 해야 우크라이나가 먹고 사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한 톨도 수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달 6조 원 정도 서방한테 지원을 받아서 정부 꾸리고 전쟁하고 하고 있습니다. 서방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는 바로 문 닫는 상황. 게다가 서방과 우크라이나 뭐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지역의 좀 발전된 나라들은 민주주의의 편입니다. 근데 제3세계 여기 민주주의 편 아니거든요. 지금 중간지대들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식량난 때문에 힘든데 뭐 식량에 뭐 가격표에 무슨 국적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밀만 주면 러시아 것도 살 수 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약탈한 것을 수출한다 손 쳐도 우리는 일단 당장 우리 국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먹여야 돼.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3세계. 인도도 러시아와 긴밀합니다. 밀 수출 안 하잖아요. 쿼드 국가인데도 미국하고 친한 나라인데도 러시아하고도 친해요. 약간 중립적인 태도.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조차도 굉장히 미국과 친하지만 그럼에도 러시아랑도 친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스탠스를 다자 외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방이 그렇게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러시아가 마음 먹으면 그래 너네 서방 나한테 가스 안 받아간다고? 그럼 나 다른 나라 수출하면 돼. 많아 줄 섰어.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핵 문제도 그렇고 보니까 나토 가입 13개 국가 정도가 똘똘 뭉친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는 입장이 다 다르다. 야,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있다. 가을까지. 근데 이게 정말 최악인 게 당신들이 먼저 굶어 죽나 내가 먼저 굶어 죽나 보자. 치킨 게임입니다. 악순환 치킨 게임이죠. 맞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겁니다. 세계 경제를 인질로. 일종의 인질극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실패했거든요.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먹을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수도를 점령하면 대충 전쟁이 끝나니까. 키우로 들어가는 탱크, 장갑차 병력들한테 3일치 식량을 줘서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거 못해서 100일이 넘었어요. 뺐어요. 뺐는데 다른 이 지리한 장기전, 소모전 양상으로 끌고 가면서 세계 경제를 고통스럽게 해서 세컨드 베스트, 최선은 아니더라도 두 번째 최선 정도는 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아야 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댓글 보다 깜짝 놀랐네요. 청취자 정승태님, 이 목소리는 원탁의 기자? 야, 란슬롯입니까? 란슬롯? 저 화요일 날 아침에 성공예감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K1탁의 기자들 거기 출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목요일에는 시사본부에서 KBS의 손석희라고 불리는 이런 별명이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청취자분들이 원고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청취자분들이 쓰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차세대 KBS의 손석희가 계셨어요. 자, 경제 얘기하다가 청취자 문제에 제가 놀랐습니다. 원탁의 기자가 뭐지? 그랬는데 성공예감의 화요일 코너였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러시아는 세계 경제를 인질로 가을까지 버티겠다는 장기전인데 이 세계 경제 어떻게 갑니까? 당장 어제 세계은행이 그 세계 경제 전망 발표했는데 전 세계 성장률이 4%대에서 2%대로 올해 떨어졌고요. OECD 역시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도 이제 2%대입니다. IMF는 2.5 그리고 어제 발표한 OECD는 2.7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요. 그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는 거 이거 굉장히 비꼬면서 뭐라도 하려고 하겠지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역사적으로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나면 큰 에너지 위기는 피할 수 없다. 이건 견딜 문제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견딜 문제다. 네. 전쟁이 끝나야 된다. 전쟁이 끝나야 된다. 그때까지 잘 버텨야 되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게 이 상황을 풀려고 할 수 있는 빅 플레이어예요. 네. 뭐 뭔가 주도권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견디는 거, 좀 더 효율화하는 것인데 정부들이 이 IMF가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기름값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정책적으로. 유류세 할인해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유류세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높은 해외 가격이 국내 그대로 반영이 돼야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그게 결국 경제 작용에 의해서 좀 더 그 원유 숨통이 트인다라는 수급적인 면. 다른 하나는 각국 정부들이 지금 코로나에 돈 많이 썼는데 이런 것도 감세하고 보조금 주고 하느라 또 재정이 안 좋아진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내버려 두는 게 낫다. 견뎌라. 그리고 환율.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니까 환율을 좀 안정시키면 물가 안정 효과가 있다. 미래 준비하는 시간, 유통 단계를 효율화하고 경쟁을 좀 더 촉진시키는 제도적인 측면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가져라.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들었는데 73년, 79년 아버지와 석유통 들고 주유소에 줄 서던 오이 초크 생각이 나서 섬찟하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본부 서영민 기자였습니다. 자, 대구 화재 속보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대구지방법원 인근의 빌딩에서 불이 나서 7명이 숨진 사건이 벌어졌고요. 경찰은 사망자 가운데 방화용의자인 50대 남성 A씨도 포함됐고 40여 명이 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간식 받으실 분이요. 1335-2893-1190-8625님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